한때는 강원도 지역에 활기를 더했던 탄광산업. 이제는 폐광촌이라는 이름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폐광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들이 남아있는데요. 폐광촌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조금 느껴져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 같고 사교육 환경도 사실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폐광 지역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동안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021년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폐광 지역 출신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모인 건데요. 멘토링 장학은 강원 폐광 지역 출신 대학생인 하이생과 같은 강원 지역 청소년인 하이디가 참여하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지역 멘토링 장학생이 되어 약 1년간 함께 활동을 이어갑니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폐광 지역 출신의 대학생과 청소년, 사회인 멘토가 배움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죠.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지역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온오프라인으로 학습, 정서 등의 지원을 합니다. 고향 후배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나니까 무게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폐광 지역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이자 고향에 애착을 갖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죠. 그 폐광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멘토링으로 함께한 강원도 폐광 지역 학생들의 지난 2021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의 학교소멸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한 폐광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목표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교육 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선순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멘토링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다른 기업으로, 더 다른 지역사회로.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겪었던 선배들한테 똑같이 조언을 받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언급한 게 교육 격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미달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은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에서 한 11%,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15%에서 한 18%?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지역, 읍면 지역도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격차가, 교육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이게 사실 학생들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고착화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진짜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실제로 이 지역의 학력 격차, 교육 격차가 좀 코로나19에 크게 좀 증가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사례나 뭐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는지. 김 교수님. 하나는 고등학교 진학 양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거리는 있지만 자사고 진학이 사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통계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국외 자사고
입학생이 있는데 입학생 2,418명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자사고 가운데서도 외대, 부고는 수도권 출신이 90%가 이상 되고요. 예. 네. 민사고는 79.7%,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 진학만 보더라도 교육적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증거는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교육 관련 지원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의 어떤 기준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육 여건을 이제 좀 좋게 하는 데 쓰이는 돈을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의 양상을 보면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에서 5%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 지역이나 전남의 경우에는 21%, 16%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강원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학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투여를 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간 자본이 그만큼 덜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교육에 들어온 어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부분을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특히 지역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 교육 투자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기태 팀장님. 예, 지금 그 기초학력과 같은 그 학력에 대한 격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그 학생 수들이 그 최근 사례들을 제가 몇 년치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학생 감소율이 4.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 폐강 지역,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지역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그 학생 수가 2018년도 기준으로 16,884명에서 2021년도에는 14,870명으로 2,000명 이상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11.9% 정도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의 4.7%와 비교했을 때 한 7.2% 이상 저희가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구나.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까지는 지역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교육을 받고, 근데 중학교 정도 되면 다른 어떤 교육의 어떤 여건들을 봐서 좀 이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역가의 교육 격차는 계속 이제 조금씩 더 급격하게 이제 더 커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 재정도 열악해지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여희진 학생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지방에 있는 각 지역마다 다 이게 어려운 점들이 각각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강원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지금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 자신이 느꼈던 교육 격차? 나 이럴 때 좀 속상했어. 뭐 이런 게 있다면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거는 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교육 격차는 도시 학생들과 좀 학력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좀 도시에 비해서 사실 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 부족하고요. 또 교과나 비교과 모두 학교의 도움을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학업 동기가 크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사교육이든 아니면 다양한 학생들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학교 활동으로 모든 걸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정상적인 모습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 건데. 사실 학교에서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또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워낙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 그 이상의 뭔가를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옵션이 이제 적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교육 격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이 지역 소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긴밀하게 소멸이 또 다른 소멸을 서로 돕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과 경제, 교육과 경제, 지역의 발전과 교육의 어떤 역량들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악순환이 지금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개발 수준이 현저한 지역을 이제 국가에서 특별하게 배려해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폐강 지역이 전체 그런 지역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지역으로 일단 돼 있고 이 중에 교육의 어떤 그 문제들도 심각해서 그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이런 그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들 이슈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정선도 그렇지만 뭐 태백도 그렇고. 옛날에 그 우리 산업화 시대에 정말 60, 70년대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엔진과도 같은 어떤 그런 곳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변했죠? 기존에는 이제 탄광 중심의 지역으로 이제 탄광 지역 하면 이제 폐광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이 그 중심에 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고 있는 탄광이 3개 정도만 지금 전국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은? 예, 태백과 삼척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충북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3개 지역에서만 지금 탄광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제 탄광 외에 지금 기존의 어떤 산업 기반들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강이라는 어떤 그 산업 쪽에 집중돼 있고 일반 제조와 같은 산업들은 거의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산업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들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폐광 지역의 경우 그 석탄 1988년 쯤 석탄이 이제 강산이 잘 돌아가고 있는 시기에 한 4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는 19만 명으로 지금 55% 이상이 지금 이제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선 지역은 그 인구 감소 비율이 67%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그 탄광 지역의 교육 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교육 환경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환경을 이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년도부터 우리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초반에는 4개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면 7개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를 모두 방문해서 학생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방문했던 학교 중에 몇 곳은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학교가 최근까지도 수백 명이 다닌 학교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엄청 크고 트랙도 있고 그렇게 시설 좋은 학교, 그렇게 큰 학교에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앞에서 이미 다 얘기 나온 것처럼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당연히 교육 환경 얘기로 돌아가자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 학내나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환경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악순환 고리를 먼저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근데 어쨌건 간에 사실 이런 폐광 지역의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 제가 갈 때마다 듣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의외로 많이 들었거든요.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한 2005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장학 지원 사업은 이제 멘토링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진행한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눔 장학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키움 장학이라고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제도 혹시 대학교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저희는 등록금보다는 이제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서울로 왔을 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맞아,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저희 장학금 맞아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갑자기 어떤 큰 위기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그 SOS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개의 어떤 장학금 지원 체계 안에서 또 이와 별도 더불어서 저희가 그 선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를 이제 고민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원과 성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일종의 뭐 그 지역 시설 개선과 같이 이제 사회환원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학생들의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성장을 위한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을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 무조건 왜냐면 저희가 경제 불평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교육 불평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 개의 이제 고리를 개인이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혈을 하든지 도움을 줘서 끊어내야 되는데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어떤 그 재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사람들이 공헌해서 만들어낸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그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재정들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서 그 경제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의 어떤 그런 악순환, 그 절대 끊을 수 없는 고리를 어쩌면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이사님. 저는 그 기부 사회환원 개념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기후변화 이야기도 하고 지속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쭉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부라고 보기보다는 사회환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민간기업인지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의 가치를 지역사회 가치로 그리고 공유하고 이걸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 특별히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기부하고 사회환원하고 좋은 일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개념으로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먼 안목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청소년, 청년들이 항상 미래사회 인재, 미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우리 미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선순환 구조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통해서 선순환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조 이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 또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이런 그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이고 얼마 정도 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폐강 지역, 강원도에는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이 있고 그 문경, 보령, 하순 지역에서 7개 시군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입니다. 좀 더 넓히시면 안 돼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폐강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원으로 한 6,600명 정도 저희가 장학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3억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이야, 이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또 재단에서 그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이제 대세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하는 게 지역 지방의 이 디지털 환경 격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지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발생이 돼서 갑자기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등교를 안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디지털과 관련된 어려운 친구들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의견들을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뭐 다 다른 걸 떠나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와 같은 것을 지금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이제 교육을 바로 이제 해야 되니까 시급하게 해서 저희가 한 20억 규모로 해서 태블릿 PC를 사서 지역 그 7개 시군에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보통 기업이 장학 사업 한다 그러면 장학금 주고 생활비 주고 이런 사업을 저는 생각하는데 멘토링 장학 사업 이거는 다른 장학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멘토링 장학 사업은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는 잠깐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같은 지역 출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청년들인 대학생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서로 이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그래서 교육 나눔 봉사의 개념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요번에 요 장학 사업에서 같이 요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운영하고자. 원래는 청소년을 지원을 하는 곳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파견이 되는 구조였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도 대학생도 모두 장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상호 간에 멘토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가장 핵심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학습 지도라기보다는 학습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거죠. 나중에 진학을 하고 나면 정말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지역만 이동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선배, 언니, 오빠, 형, 동생 사이에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끔 이거를 온라인 환경에서 구축을 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코로나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만들었다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멘토링 더하기 미래 교육을 저희가 함께 했던 거예요. 통합적으로는 다 이제 멘토링 사업인 건데, 미래 교육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깨우치고 학습하는 동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던 거고, 기업에서 유행하는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문제 해결,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창의력, 우리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은 배우고 어디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우리 요 지역에서도, 폐강 지역에서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지금